2021년 3월 13일자에 시행이 됐던 우리 무선설비 기사 1회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과목에 해당되는 디지털 전자회로를 문제 풀면서 시험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2021년도부터 출제 기준이 바뀌었다고 쭉 제가 과목별로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1회 시험에는 예상했던 대로 무선통신 시스템 과목하고 또 전자계산기 일반 과목에는 새로운 변형된 문제들도 출제가 좀 많이 됐다. 특히 전자계산기 일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변형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2회 이후로 또 진행하시는 분도 항상 우리 교재 위주로 기본적인 이론 또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을 쭉 해나가시면 큰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1과목의 디지털 전자회로의 출제 내용들은 미리 안내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부분이 시험 문제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시험에도 약 한 5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는 또 통신의 기본이 되는 변복조 이론이 있죠. 변복조 부분은 항상 2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3문항, 4문항까지 나온다 이렇게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번 1회 시험에도 변복조가 4문항이 출제가 됐네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전원회로 있죠. 전원회로에도 3문제, 4문제 정도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회로 중에 아주 쉬운 발진회로, 발진회로도 한 3문항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한 3, 4개 섹션만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을 해도 굉장히 높은 고득점을 취할 수 있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다이오드의 클램퍼 회로에 응용하는 회로입니다. 콘덴사와 다이오드가 있으면 입력 파형은 잘리지가 않는다. 콘덴사가 충전하기 때문에 충전한 전압이 직류 전압이 만들어지면 입력 신호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동만 하는 그러한 파형 정령 회로를 우리가 클램퍼라고 했죠. 그래서 클램퍼 2개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클램퍼 2개가 연결이 되면 우리 전원 회로에 뭡니까? 2배압 정류 회로 하는 전원 회로 정류 회로의 응용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콘덴사가 이렇게 다이오드하고 사이좋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오드를 이렇게 밑으로 연결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으로 이렇게 교류 신호가 이제 들어와요. 이렇게 교류 신호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이오드 1번이, 이 앞에 있는 다이오드 1번이 ON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밑에가 0V니까 0보다 작은 입력이 들어와야 ON 되겠죠. 그러니까 0보다 큰 입력은 오프니까 이건 동작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요, 마이너스 반쪽 신호가 먼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마이너스 VM 하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가 순바이어스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콘덴사 내부에 이제 전기량이 충전되면서 결론은 콘덴사 양단에 전압이 탁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극성으로 입력 전압의 최대 전압까지, 여기 VM이죠. 이거 마이너스 VM. VM이 10V다 그러면 10V까지 충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VM 이렇게 충전되겠죠. VM. 이게 10V다 그러면 10V 이렇게 충전될 겁니다. 그렇죠? 충전이 완료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제 이 콘덴사 내부에는 이제 직류 전압이 VM 볼트 10V가 충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이오드가 이상적인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VM이 여기다 들어가지만은 실제 다이오드는 0.7V의 전압 강화를 고려한다 그러면 실제 이 안에 채워지는 것은 VM 전압에서 0.7 뺀 나머지가 들어가겠죠. 그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시험이나 군무원 시험이나 공채 시험에는 0.7 고려한 그런 출력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이야기하면 VM이 아니고 VM 빼기 0.7 그러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여기는 그 언급이 없으니까 이상적인 다이오드로 보면 VM이 충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램프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이오드하고 콘덴사가 사이좋게 이렇게 또 한 쌍이 또 클램프가 들어와요. 그럼 클램프가 2개 아니에요? 클램프 2개죠. 그래서 2배합 정류 회로, 배합 정류 회로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이오드, 두 번째 캐패시터가 이제 동작이 되기 위해서는 자, 마이너스 VM이 들어왔으니까 이번엔 플러스 VM이 들어오겠죠? 플러스 VM이 들어왔다. 입력 단자에 VM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VM이니까 위쪽 전압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 밑에 기준선은 마이너스 1 해버리면 플러스 VM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는 동일한 극성으로 합할 수 있는 전압입니다. 그럼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2VM이 되겠죠. 2VM. 그러면요, 플러스가 요 다이오드한테는 역바이어스니까 요 놈은 축습니다. 그렇죠? 요게 온대겠죠. 이쪽으로 플러스 가야지니까. 요게 온대니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해주는 겁니다. 다이오드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으로 요 입력 전압이 요 2배 아니에요? 2배니까 2VM이 충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출력 단자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2VM이 나옵니다. 그 말이에요. 2VM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2개 가지고 2VM짜리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겠죠? 또 그 다음에 또 요거 2개 가지고 또 2VM짜리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입력 전압은 VM짜리인데 출력 전압은 회로적으로 2배나 높게 나오게 했다. 2VM짜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평활시킨 다음에 정전압 시켜버리면 2배나 큰 징유 전압이 탄생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1층으로 돼 있죠. 1층으로 돼 있는 반파 2배합 정유 회로입니다. 회로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도 우리 기출문제 있었습니다. 그럼 반파 2배합 정유 회로다. 근데 요놈 하나 요놈 하나가 1층 2층 이렇게 2층 구조로 돼 있으면 그때는 전파 2배합 정유 회로 이렇게 답을 고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력 전압이 얼마입니까? 그랬으니까 2VM입니다. 2VM입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이 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0.7 고려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0.7 빠져나가죠. 그럼 VM 빼기 0.7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동작할 때 또 여기서 0.7의 전압 강화가 다이오드 양단에 요게 투자가 돼야 되니까 또 여기서 0.7이 또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출력 전압은 여기서 0.7 여기서 0.7이 뺏겼죠. 그러니까 0.7이 감소가 됐고 여기도 또 0.7 여기다 줘야 되니까 0.7이 또 감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2VM 빼기 1.4 하는 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 다이오드일 때는 0.7V를 고려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그 공무원 시험, 공채 시험 기출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로 이 문제 풀면서 참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로 되어 있는 다이오드에 다이오드라는 것은 전자 스위치 아닙니까? 온됐다가 오프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오드 용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전자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순바이어스 온 상태가 되고 역바이어스 전압을 가하면 오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다이오드를 구동하는 그 바이어스 상태는 순바이어스 전압을 가해주는 상태가 있고 역바이어스 가해주는 상태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바이어스로 구동이 되는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전원회로의 파이형 평활회로입니다. 파이형 평활회로죠. C1, C2, L. 그렇죠? 그리고 부하장이 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형 평활회로에서 리플을 잡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평활회로는 로패스 필터입니다. 리플 제거해서 직류 성분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평활회로입니다. 그 중에 C형하고 L형이 있었죠. 이건 C형의 응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C1, C2, 또 L 이렇게 쓰는 즉 파이형 평활회로 공부했던 거죠. 그럼 리플 잡게 하는 방법은 C도 크게, L도 크게, 부하장도 크게
전부 크게 하는 겁니다. 기억합니까? 그리고 정류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에 정류된 파형일수록, 그러니까 반파보다 전파 정류 주파수가 2배나 높기 때문에 리플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우리가 풀었던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알렐 부하장을 작게가 아니라 부하장도 크게. 이건 쉬운 문제죠. 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4번 문제, 그러니까 3번은 리플 작게 하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발진회로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전자회로 중에 상당히 손쉽게 설계가 되는 게 발진회로다. 이론할 때도 모두차 이제 언급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발진회로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입력 신호가 없는데도 출력의 어떤 사인파나 구형파나 삼각파나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발진회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로 자체에서 어떤 잡음 신호에서 잡음이 막 찌그러진 신호 아니에요? 찌그러진 신호는 그 안에 무수한 고조파가 합성이 됐기 때문에 찌그러진 파형입니다. 그래서 그 찌그러진 그 파형 내부의 수많은 고조파 중에 이제 LC 동조회로 가지고 어떤 주파수 하나 나오세요 이렇게 뽑아내서 이놈을 정계환으로 굉장히 증폭을 레벨이 커지게 증폭을 시켜버리면 이제 최후에는 일정한 크기의 사인파가 구형파가 삼각파가 발진파형이 만들어지는 게 발진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발진기의 단골 시험이 뭐죠? 발진 지속 조건, 바크하우젠의 발진 지속 조건이라는 거 기억합니까? 베타 A는 1이다 이런 거 기억하죠? 이게 발진 지속 조건, 발진 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음에서 미약한 신호를 하나 건져냈기 때문에 굉장히 허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계환의 기법이 북이안하고 틀려서 점점 출력이 크게 나오게 해주는 증폭이 정계환의 기법으로 증폭기를 설계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막판에 다 나올 대로 나오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진폭 크기가 유지가 되는 사인파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사용하는 발진 출력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되는 조건이 바로 요겁니다. 발진 지속 조건. 그럼 요 앞부분은 시동 걸어주는 조건이라고 해요. 발진 시동 조건. 그때는 이제 정계환의 기법이 들어가니까 이득이 점점 커지는 기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는 베타 A는 1보다 좀 크게 처음에는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바로 일정한 파형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그게 요게 되는 겁니다. 요런 조건이 되게끔 회로적으로 조금 이제 보완이 돼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파형이 나와서 요걸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요거 시동 조건이 나온 게 아니고 감소하는 조건이 있어요. 감소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이건 발진기에 이런 기법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 궤한 루프 이득이 1보다 작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파형이 이제 이런 조건을 받으면 이렇게 서서히 감소가 되면서 나중에는 소멸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진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일종의 부궤안의 기법이 되겠지. 이건 정계안의 기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 놈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요걸 물어봤네요. 그렇죠?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다. 요거죠. 자, 그래서 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발진이 소멸되는 조건이죠. 베타 A가 1보다 작다. 그럼 그때 파형은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역시 발진 회로 아니에요? 3소자형 발진기예요. 3소자형. 그래서 이 증폭기는 트랜지스타가 아니라 오피암프를 TR 대신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오피암프 증폭기가 더 TR보다 우리가 설계하면서 사용이 쉬워요. 그래서 오피암프 가지고 이제 발진기 설계할 때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은 3소자형 발진기입니다. 그러니까 증폭기를 TR로 이렇게 바꾸면은, 그렇죠? 이게 TR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고 이제 2m는 이제 공통선이 되는 겁니다. 공통 단자예요.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어떤 리액턴스 소자 하나를 달아주고
또 요 사이에 콜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도 리액턴스 소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X1, 요게 X2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요 콜렉터하고 베이스 요 괴한되는 요 두 접합 부에는 또 X3라는 소자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3소자형 발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X1과 X2는 리액턴스 특성이 동일한 소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콘덴사를 썼다 그러면 이게 콘덴사가 들어와야 되고 요건 반대 리액턴스 코일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3소자형 발진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콘덴사가 주축이 된다 그래서 콘덴사 키역잘 연상에서 콜피츠 발진기다 이렇게 공부했죠. 콜피츠 발진기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요 X1 쪽에 코일이 들어오고 X2에도 코일이 들어오면 L1, L2 요 놈은 캐패시터가 들어오겠죠. 그럼 코일이 주축이 되는 별로 안 좋은 거죠. 하틀리 발진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틀리 발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X1하고 요 베이스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사용하는 리액턴스 소자는 동일한 리액턴스 특성을 갖고 있는 소자가 와야 됩니다. 콘덴사면 콘덴사 2개가 와야 되고 코일이면 코일이 2개가 와야 된다. 그게 우리 3소자 발진기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지금 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OP앰프 요 TR 대신에 OP앰프로만 바꿔 놓으면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4번이 답이 돼요. X1의 리액턴스 크기하고 X2의 리액턴스 크기, 정확히는 임피던스라고 해야죠. 교류지향 크기, 임피던스 크기가 전부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임피던스 크기는 콘덴사입니다. 0보다 큰 임피던스 크기를 갖는 것은 코일이죠. 그러니까 C1, C2, L로 구성되어 있는 콜피츠 발진기를 여기 대표로 회로에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도 발진 회로 문제입니다. 6번은 RC 발진기예요. 저주 파이스는 RC 발진기 기억합니까? RC 발진기는 1MHz 미만의 수백 kHz의 저주파용 발진기로 쓰인다. 이제 그 중에도 빈 브릿지 형이 더 안정성이 좋다고 했죠. 빈 브릿지. 근데 빈 브릿지 말고 이상형 발진기가 있었죠. 이상형 발진기. 그래서 저항을 병렬로 사용하는 R병렬 이상형 발진기, RC 발진기가 있고 또 캐패시터를 병렬 위치로 사용하는 C병렬 이상형 RC 발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R병렬 타입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요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겁니다. 어떤 회로를 제시한 건 아니지만은 서술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R병렬 이상형 RC 발진기에 발진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2파이 루트 6 RC분의 1. 이건 여러분들 암기가 돼 있어야죠.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되는 증폭 소자의 이득은 이득 조건이라고 하죠. 29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기억이 돼야 되겠죠. 근데 C병렬은 발진 주파수는 이거보다 높아요. 2파이 RC분의 루트 6. 루트 6이 분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놈은 분모로 루트 6이 위치하는 거고 요건 동일하지만은 요겁니다.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 주파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걸 줬습니다. 여기서는 요 값이 얼마입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뭐 설명 안 해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조금 쉬운가요? 요 양변에 2파이 곱하면 2파이 F는 오메가 제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오메가 제로는 루트 6 R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게 그거죠. 이 중에 R값은 1 나누기 오메가 제로 루트 6 C 곱해서 이제 분의 1 해버리면 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오메가 제로는 2파이 F 제로니까 이게 주어진 것만 대입하면 이때 사용된 저항값은 4번 4.33kHz 이렇게 나옵니다. 주파수는 1500Hz라고 주어져 있고 캐패시터는 0.01 마이크로페라드 0.01 마이크로니까 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0.01은 또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8승
페럿 이렇게 돼서 이제 대입을 하면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7번은 오피암프 회로입니다. 여러분들 오피암프의 괴환 자리에 보통 저항이나 캐패시터 같은 경우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경우는 다이오드가 들어갔죠. 이것도 기출문제죠. 다이오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는 순바이어스 온이 되면 다이오드에 가해준 입력 전압의 지수함수적으로 비례하는 전류가 흐르면서 도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지수함수적인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입력에 흘러들어오는 전류는 출력으로 가는 전류와 똑같다. 우리 가상적인 쇼트 개념으로 입력 전류가 I1번이라고 그러면 I1번은 출력 전류는 다이오드 전류니까 ID 이렇게 등식을 세워서 이제 거기서 출력 전압을 유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적인 내용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출력 전압을 유도해내면 이것은 로그 형태 값으로 출력 전압이 나와요. 그래서 입력 전압에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이 출력으로 나온다. 그래서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선형 증폭이 아니라 자연 로그만큼 곱해지는 입력 전압의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이 출력으로 증폭돼서 나온 값이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자연 로그 대수 증폭 회로다. 이렇게 좀 이름이 좀 길지만은 자연 로그 대수 증폭기다. 뭐 요거 생략해도 되죠. 로그 대수 증폭기다. 또 요거마저 생략해서 대수 증폭기다. 혹은 로그 증폭기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시험 문제 그 정답의 지문을 바꿔가면서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자연 로그 대수 증폭기다. 그러니까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자연 로그 대수를 취한 값이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 기출문제고 공부했던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대수 증폭 회로다. 이렇게 4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 바로 FET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원래 전자회로는 FET하고 트랜지스터 쪽에 더 깊은 문제를 많이 출제해 줘야 원래는 그 이상적인 전자회로 시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FET 문제가 덜렁 요거 하나입니다. 그것도 어떤 정성적인 내용, 어떤 접지 방식의 어떤 특성을 물어보는 아주 기초 문제가 덜렁 FET 문제로 하나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8번은 우리 트랜지스터 같으면은 2m 폴로라는 거 기억합니까? CC. 그렇죠? 콜렉터 접지 2m 폴로. FET는 드레인 접지라고 하죠. 커먼 드레인. 이름이 하나 더 있죠? 2m 폴로와 동일한 소스 폴로. 소스 폴로라는 거 있죠? 소스 폴로. 그러니까 입력 전압이 출력 전압으로 그냥 따라 나간다. 그러니까 전압 증폭은 1배다. 전압 증폭은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소스 폴로예요. 그래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손도 안 대고 출력으로 탁 던져주고 뒤에서 못 들어오게 뒷문을 콱 닫아버리는 그런 기능이 바로 소스 폴로, 2m 폴로. 이게 버퍼 아니에요? 버퍼 증폭기입니다. 그러니까 버퍼 증폭기의 조건이 뭐죠? 전압 이득은 1배, 전압 증폭은 돼서는 안 됩니다. 입력 신호를 그대로 연결만 해주는 기능이니까. 그러니까 전압 이득은 1배다 이렇게. 그 대신 입력 저항은 최대죠. 입력 저항은 최대로 크다. 그 대신 뒷문은 콱 닫아버려야 되니까 출력 저항은 최소. 바로 이런 기능을 행하는 게 바로 소스 폴로와 커먼 드레인이죠. 드레인 접지, 즉 버퍼 증폭기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FET는 입력 전류, 입력 게이트 전류 흐름이 없는 거니까 전류 증폭이라는 그런 파라미터가 없는 거죠. FET는 전압 증폭 전용 소자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류 이득 개념은 없는 거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출력 저항이 최소니까 출력 저항을 우리가 신호 해석을 해보면 바로 GM분의 1 이렇게 간소화된 결과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최소가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GM 상호 전달 콘덕턴스 G 대신에 여기는 AM을 상호 전달 콘덕턴스로 하세요 그랬으니까
요 GN분의 1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표현이 여기에 맞는 건데 요 컨덕턴스 G를 A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AN분의 1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게 VT 문제 덜렁 하나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자, 그래서 8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번이 답이 돼요. 1번 질문은 입력 임피던스는 크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전압 이득은 약 1배가 된다. 맞습니다. 전압 증폭은 돼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출력 임피던스 출력 저항은 GN분의 1이다. 이거 맞네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 이게 4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 3번. 자, 3번이 뭐냐면 우리가 TR 공부할 때 커먼 이미터, 증폭기 만능이 커먼 이미터 아니에요? 베이스가 입력, 콜렉터가 출력으로 쓰는 거죠. 이미터는 공통단자로 쓰는 커먼 이미터만 입출력 전압의 위상이 역상입니다. 커먼 베이스나 커먼 콜렉터는 동상이죠. 마찬가지로 FET도 커먼 이미터와 같은 커먼 소스만 입출력 위상이 역상이죠. 요 커먼 드레인하고 커먼 게이트는 입출력 위상이 동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역위상이라고 했으니까 출력은 입력하고 역위상이다 하는 건 틀렸죠. 동상이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9번은 오피암프에 사용하는 파라메타 중에 슬로우 레이트, 슬루율이라는 아주 이런 좀 고난도의 어떤 용어 설명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네요. 근데 원래 요 슬로우 레이트는 우리 전자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골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우리 디지털 전자유로 차원에서는 슬로우 레이트라는 이 용어 설명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희박한 출제 문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출제가 됐네요. 물론 이런 시간에는 뭐 이런 옵셋이라는 기본 용어하고 슬로우 레이트, 슬루율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도 공부는 했지만은 시험 문제까지 이렇게 언급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 문항은 좀 어렵게 생각해서 풀지 못한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오피암프의 그 파라메타, 오피암프 소자를 사용하는 그 여러 파라메타 중에 여러분들 옵셋이라는 파라메타가 중요하죠. 옵셋. 근데 그것은 시험 문제 좀 낼 수가 있지만은 슬로우 레이트하는 요 용어는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슬로우 레이트, 슬루율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오피암프 입력에 요 계단함수를 보통 사용합니다. 계단함수라고 하는 것은 요 시점, 요걸 t가 0이라고 그러면 0보다 큰 시점에는 뭐 직류전압이 인가되는 거죠. 5V, 5V. 근데 그 이전에는 전압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입력을 집어넣었어요. 뭐 요게 1V면 뭐 5V면 10V면 뭐 전압 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이제 오피암프가 증폭이 돼 가지고 이런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야 이상적인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오피암프 내부, 오피암프가 IC로 되어 있는 아날로그 증폭 소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처리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처리되는 이 과정, 이 과정이 짧을수록 그게 슬로우 레이트예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출력이 반응돼서 나타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게 슬로우 레이트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짧을수록 아이디얼하게 증폭된 출력 전압이 나온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슬로우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울기, 기울기를 슬로우 레이트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력 반응 속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출력 반응 속도 혹은 스위칭 속도 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슬로우 레이트는 요만한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죠. 과도 시간이 이거 델타 T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델타 V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델타 T분의 델타 V. 요 비율을 요 기울기죠. 요 비율을 슬로우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요때 이 과도 현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몇 초가 걸렸느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몇 초가 걸렸다고 줬나요? 2마이크로세크라고 했죠. 2마이크로세크. 2마이크로세크고 오피암프는 양전원을 쓰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15V예요. 오프 상태 마이너스 15. 또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면 플러스 15. 출력 전압은 이 전압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은 15 빼기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누기 요놈은 2마이크로세크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30이 되죠. 30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15. 그렇죠? 15. 근데 요거 10의 마이너스 6승 하지 말고 그냥 마이크로세크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볼트 퍼 마이크로세크 이러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10의 마이너스 6승 대신에 마이크로로 써버리면 단위는 요겁니다. 볼트 퍼 세크 이게 단위예요. 그러면 1마이크로세크 초 동안에 15볼트만큼 전압 변화량이 나타난다는 요게 슬루레이트에 환산된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하죠? 그래서 요게 우리 외부 공무원 시험에는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출제가 많이 되는 시험 문항이 되고 또 국가직 공무원, 공기업 같은 경우도 가끔씩 보이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자격증에 우리 통신 분야의 자격증에는 아주 생소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오피암프가 아니라 트랜지스터 문제가 나왔죠. 10번은 TR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피암프는 굉장히 중요한 증폭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한 두세 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오피암프 문제가 하나 더 있고 트랜지스터도 안타깝게 아까 FET처럼 한 문제씩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은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회로를 줬죠. 자, 여기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바이어스 회로는 바로 이런 바이어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어스 이름이 뭔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게 콜렉터가 출력이고 이미터가 공통이죠. 공통은 접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쪽에 순바이어스 전압을 주기 위해서 이 베이스 쪽의 전압을 고정적인 VCC 전압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렇죠? 고정적인 플러스 10이다 그럼 10V 가지고 끌고 와서 큰 저항으로 수백 킬로 저항을 달아서 여기 전압이 많이 걸리게 해놓고 이제 0.7 남게 해서 이 베이스에 쏙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가 0.7이 들어가면 온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베이스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베이스에 입력 전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전압으로 출력 쪽 다이오드에 강한 역바이스가 들어갔으니까 물론 여기서 전압이 좀 드롭이 조금 된 다음에 큰 전압이 이제 요 강한 역바이스가 들어가면 이제 입력의 순 출력에 역바이스가 들어가니까 콜렉터에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화살표에서 합성이 되면 2m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는 활성 영역 안에 동작점이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를 우리가 고정 바이어스라고 하죠. 고정 바이어스로. 그러면 고정 바이어스는 부기한이 걸리지 않아서 안 좋아요. 그래서 바로 요 베이스에 순바이어스 걸어주는 요 순바이어스 저항을 고정적인 전압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콜렉터가 출력이죠. 콜렉터 출력 전압을 가지고 오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회로 설계가 바뀌면은 그러면 출력 전압 가지고 요 저항에서 전압 많이 걸리게 한 다음에 0.7 가지고 순바이어스로 들어간다. 그래서 출력 전압 가지고 순바이어스로 가는 이게 전압 부기한이 걸린 거 아니에요? 이게 전압 부기한 저항이죠. 출력 전압의 일부를 입력으로 가져오니까 이게 전압 부기한 저항입니다. 그럼 요 회로는 전압 귀한 바이어스 회로예요. 지금 여기 제시되는 회로가 이 회로입니다. 이 회로인데 요 VCC를 교류해서 갈 때는 VCC는 접지시킨다고 했죠. 그럼 여기 접지끼리 만나려면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요 저항이 이렇게 밑으로 꺾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변형돼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직류 해석하는 차원의 정확한 바이어스 회로 포맷으로 가면 이걸 끊어가지고 올리면 이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회로가 이거예요. 이게 전압부기한 저항이고 그럼 바이어스 이름은 전압기한 바이어스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부기한이 걸린 전압기한 바이어스는 그래도 고정 바이어스보다는 이제 동작점 안정화가 좋은 겁니다. 근데 좀 복잡하죠 이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입력의 순바이어스는 전압 가지고 쓰지 말고 고정적인 전압으로 쓰자 이렇게 해놓고 콜렉터에 흐르는 이 출력전류 흐르는 출력 라인에 굉장히 중요한 이미터 장을 달아가지고 그렇죠? 이미터 장을 달아서 출력전류 일부를 입력으로 획 돌리자 하는 이게 전류부기한 저항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회로 설계가 심플해지면서 안정성이 좋아지는 이런 바이어스 회로를 우리는 전류기한 바이어스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전류부기한이 걸린 전류기한 바이어스로 바꾸고 싶다 그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니까 전류부기한 저항 2m 저항을 별도로 추가해야 되고 또 콜렉터 저항을 아까 이렇게 썼던 콜렉터 저항의 위치를 요 선을 끊어가지고 이런 위치로 콜렉터 저항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바로 요놈하고 요놈 위치가 변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험 문제 관연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죠. 이건 뭐 새롭게 이렇게 또 개발이 된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이죠. 그러니까 1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RC하고 RE 두 개를 좀 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통신의 기본이 되는 변복조에 관련되는 문제가 연달아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항상 변복조는 2문제가 기본적으로 할당이 되는데 4문항씩 출제가 좀 많이 됐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은 아날로그 변복조 내용이 대표로 2문제가 나오는데 뭐 디지털 변복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PCM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또 통신의 어떤 새로운 통신 기술에 관련되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또 별도로 추가되면 문항이 2문항이 아니라 출제가 더 문항수가 높아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예측은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14번에 AM 복조, AM 건파, AM 복조에 관련되는 겁니다. 14번이 아니고 11번이죠. 자, AM 건파 혹은 AM 복조, AM 복조회로 이렇게도 표현하고 AM 건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AM 건파는 10원짜리 다이오드 건파죠.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가격이 한 1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10원어치만 투자하면 AM 수신기의 건파회로 설계가 된다 그 말이죠. AM 건파는 다이오드 건파, 10원짜리 건파. FM은 좀 복잡하지만은 AM은 상당히 회로 구성이 간단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자분투성이다 하는 단점도 있지만은 그래서 AM 건파는 다이오드 건파예요. 그래서 다이오드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파형을 이렇게 파형을 상측 파대, 하측 파대 중에 이제 한쪽만 나오세요 해서 스위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콘덴사 가지고 충방전해서 그 진폭이 변화되는 그 포락선을 콘덴사가 계속 충방전해서 연결시켜 버리면 그 위에 변화되는 포락선 모양 형태가 뽑혀 나온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복조된 신호입니다. 근데 충방전을 할 때 콘덴사 옆에 저항이 하나 들어가 주는 이유는 시정수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충방전할 때 RC 시정수 값이 너무 크면 그렇죠? 시정수 값이 너무 크면 미약한 신호는 놓쳐버린다고 했죠. 그게 바로 다이애그널 클리핑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다이애그널 클리핑. 그렇죠? 그래서 시정수 값이 너무 크면은 AM 피변조파의 진폭이 작은 성분은 놓쳐버린다. 그 작은 성분의 진폭 포락선도 찾아줘야 되는데 놓쳐버린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다이애그널 클리핑이에요. 다이애그널 클리핑. 근데 이번에는 시정수의 값이 너무 짧다 이 말이에요. 크다가 아니고 너무 짧다. 요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시정수가 크면은 충전 방전이 빨리 걸리는 건 시정수가 짧을 때고 또 크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짧을 때니까
후닥닥 충전 방전해 버리면 포락선의 정확한 모양을 찾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가장 타당한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방전이 너무 빨라가지고 방전이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저항 양단의 단자 전압이 저항 양단의 단자 전압 변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항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출력 전압이에요. 건파시킨 출력 전압.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전에 이 문제가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뭐 한 10여 년도 더 됐다고 제 기억은 그런 기억을 지금 돌이켜 보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요 지문은 요거하고 좀 다르게 좀 비슷한 문제가 한 번 정도가 출제된 사례가 있지만은 최근 문제로 치고는 거의 여러분들 생소하게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번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된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방전이 너무 후닥닥 일어났다. 그런 개념을 연관시켜서 3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AM 중에 원래 AM은 DSB죠. 상측파대, 하측파대. 측파대 두 개 보내주는 DSB, LC 혹은 DSB, TC라고 부르는 게 AM이에요. 근데 한쪽 측파대만 덜렁 보내는 거 기억합니까? ACSB. 그렇죠? 싱글 사이드 밴드라는 단일 측파대 방식 AM. 근데 이 ACSB의 좋은 점이 뭐죠? ACSB의 좋은 점은 DSB를 주파 스펙트럼에서 DSB 파형을 그리면, 그렇죠? 이게 반송파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상측파대 신호예요. 이건 하측파대 신호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놈이 이제 신호가 실렸으니까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놈 측파대가 요놈한테 묶여서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DSB, LC. 이게 보통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 반송파가 전력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결국은 요 반송파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죠. 정보는 요쪽에 있지. 요게 신호니까. 요게 있죠. 상측파대, 하측파대의 위에 요게 신호파입니다. 그러니까 수신기로 배달하면 요 반송파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요놈이나 요놈 중에 이제 요걸 선택해서 요 위에 포락선을 찾아내면 신호가 뽑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10번짜리 다이오드 건파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상측파대, 하측파대 두 개 보내지 말고 이것도 보내지 말자 그 말이지. 요거 하나만 덜렁 보내자. 요거든. 보통 요걸 많이 쓰고 있죠. 요거 하나만 덜렁 보내자. 응? 그게 SSB예요. 그러니까 대역폭도 반만 소요가 되지. 그러니까 방송국 두 개 세울 수 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주파수 이용률이 좋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역폭도 반만 소요가 되고 잡음도 반만 들어오고 또 요놈 전력 크게 잡아먹는 전력도 보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소전력으로 잡음도 작게 들어오니까 소전력으로 양질의 통신 방식이 바로 SSB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뭐죠? 이제 요거 하나만 덜렁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안테나 통해서 요거 하나만 들어오세요 해놓고 이제 요 신호를 뽑아내야 되는데 요 하나만 보낼 때는요 굉장히 이게 허약하게 들어와가지고 결론은 건파, 복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SSB는 결론적으로 이 정상적인 AM 방송에는 잘못하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건파가 어려워서 실은 쓰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론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점은 소전력으로 양질의 통신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만 덜렁 보내는 이런 파형이 들어오면은 요 사용할 때 이 반송파 있죠? 반송파가 이제 1000kHz를 썼다. 그러면 요 상측파대는 이제 신호파가 만약에 2kHz 신호라 그러면 이건 1002kHz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파가 뭐 2kHz 덜렁 하나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에서부터 2kHz 신호다 이렇게 가정하면 바로 요 신호는 요 상측파대의 한 주파수는
1000 플러스 1이니까 1001kHz가 되고 이러면 1002kHz가 되는 겁니다.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 1000kHz 반송파를 모르면은 요 신호의 주파수를 쉽게 판독을 못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조 검파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변조할 때 사용했던 요 반송파가 얼마였다라는 걸 알아야만 결론적으로 이거 복조가 되는 동기검파를 써야 되는 구성의 복잡성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소전력으로 양질의 통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나중에 복조 검파할 때는 반송파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발진기 가지고 그 반송파를 고스란히 발진기로 만들어 가지고 그놈을 올려서 복조를 해야 되는 동기검파다는 복잡성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중에 도청을 못 한다는 이야기지. 반송파 주파수가 1000kHz 썼는지 2000kHz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알아야만 복조 검파가 가능한 동기검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하면 비화성 통신, 비밀 통신에는 오히려 장점으로 특성을 또 써먹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번이 틀렸어요. 4번 지문 뭐냐면 전송하는 도중에 복조되는 경우가 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청을 못한다. 이것도 기출문제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변조도를 80% 변조를 걸었다고 했죠. 변조도 80% 변조를 걸었다. 물론 AM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전력의 비율은 반송파 전력이 크게 잡아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전력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 이건 많이 했던 거죠. AM의 상측파대, 하측파대, 반송파 서로 다른 3개 주파 성분이 있는데 이제 그 성분에 투여되는 그 전력의 비율은 1대 4분의 m제곱 대 4분의 m제곱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송파 전력이 1이라고 그러면 이제 변조도가 100% 변조, 완전 변조했다 그러면 1 대입하면 1제곱은 1이니까 1대 4분의 1 대 4분의 1 그러면 4대 1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0W를 송출했다 그러면 이거 4대 1대 1이니까 6분의 4, 3분의 2가 바로 반송파한테 투자하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반송파 전력이 굉장한 전력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전력 낭비를 AM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SSB는 반송파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력 낭비가 작게 맥힌다 그래서 소전력의 양질 통신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거 2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변조도는 완전 변조가 아니고 80% 변조를 했다. 80% 변조 0.8이라고 줬네요. 0.8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 2개만 묻고 있습니다. 2개만 묻는 거니까 1대 4분의 0.8의 제곱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놈은 1대 4분의 0.8 곱하면 0.64가 되니까 그렇죠? 4로 약분하면 0.16이 되나요? 0.16 1대 0.16 이것도 기출문제죠. 1대 0.16 자, 그래서 이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디지털 통신에 관련되는 문제죠. 디지털 통신에 관련되는 문제. 변조 속도하고 신호 속도하고 기억합니까? 변조 속도는 트럭의 속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호 속도는 그 비트 속도는 트럭 안에 실려있는 짐의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트럭이 짐 하나씩만 가지고 운반하고 있다 그러면 트럭의 속도가 1000보라 그러면 신호 속도는 즉 짐의 속도는 또 동일하게 1000bps가 됩니다. 동일하게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론 공부할 때 그렇게 설명했던 이야기가 여기서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니까 변조 속도가 800보예요. 그러니까 변조된 펄스가 1초에 800번 이동하고 있다. 그렇지? 변조된 펄스가 1초에 800번 이동한다. 그럼 그 펄스 하나 속에 몇 비트의 신호가 실렸느냐 하면 여기서는 사진 변조를 쓰고 있다고 했죠. 사진 변조, 사진 차동 위상 변조, 그렇죠?
사진 차동 위상 변조. 사진 위상 변조 그러면 사진 위상 변조 그러면 사진 PSK죠. 사진 PSK, 사 PSK 이렇게 보통 쓰고 있죠. 영어로 사는 쿼드러처 이게 QPSK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반송파가 4개가 만들어져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 PSK는 서로 다른 반송파가 4개니까 그렇죠? 서로 다른 반송파 4개를 운영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2비트씩 실려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진 PSK의 스펙트럼 효율은 로그 2의 4 이렇게 기억합니까? 4 이렇게 푸는 거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여기 1이죠. 미수가 2가 될 때 로그 2의 값은 1이니까 2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2비트. 그렇죠? 스펙트럼 효율은 2비트입니다. 즉 2bps/Hz 1Hz 주파수 포간에 한꺼번에 2비트씩 전송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QPSK인데 여기는 디퍼렌셜 차동 PSK예요. 그러니까 사진 DPSK 즉 QDPSK 뭐 그것도 사진 PSK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2비트씩 가는 겁니다. 2비트씩. 그러니까 트럭 한 대 속에 짐이 2개씩 실렸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변조 속도가 800 보이면 비트 속도는 800 곱하기 스몰 n 하는 거니까 800 곱하기 2 하면 1600비트가 1초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1600 bps.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15번은 디지털 회로 중에 플립플롭이에요. RS 플립플롭이 아주 기본이 되는 플립플롭인데 이제 거기다가 나트 게이트 인버터가 들어갔죠. 그 세트 입력만 외부 입력으로 쓰겠다 그 말이죠. 리셋 입력은 나트 게이트 가지고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D 플립플롭이죠. 딜레이 플립플롭, D 플립플롭. 너무 기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플렉서의 설명이 아닌 것. 우리가 이 조합 논리 중에 MSI, LSI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항목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그 중에도 이제 조합 논리 LSI, MSI 중에도 먹스가 아주 더 중요하게 많이 쓰인다. 다중화기 먹스. 기억합니까? 그래서 이 먹스의 정성적인 내용을 시험 문제로 출제한 겁니다. 이것도 뭐 기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멀티플렉서 줄여서 먹스. 자, 이것은 입력이 여러 개예요. 입력이 여러 개. 그리고 출력선은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 개 입력 중에 하나의 데이터가 그 공유하는 출력선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셀렉트 라인 선택선이 있어야 되겠지. 그 선택선에서 결론적으로 1번 입력이 출력으로 나가세요. 3번 입력이 나가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셀렉트 라인이 선택선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MSI, LSI를 먹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입력은 여러 개죠. 입력은 여러 개. 입력은 여러 개고 뭐 여기는 n개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했고 출력은 한 개다. 뭐 이런 구조죠. 근데 셀렉트 라인 선택선이 있어야 돼. 선택선이 만약에 스몰 n가 2비트라고 그러면 선택선이 2비트가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수는 4가지가 있죠. 2비트 가지고 2의 이승 4가지니까. 그럼 그때의 먹스는 2의 2승 곱하기 1 먹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택선이 n개면 2의 n승 곱하기 1 먹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먹스 사이즈는 2의 n승 곱하기 1 먹스입니다. 여기 n은 셀렉트 라인 선택선의 개수고. 근데 이렇게 해야 정확한데 그냥 이걸 묶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많다는 의미로 뭐 n 곱하기 1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 대신 출력선은 하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입력 여러 개 데이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데이터 선택기라고도 불린다. 그게 먹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은 몇 개의 코드화된 신호의 조합으로 바꿔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입력을 출력은 몇 개의 0101로 되어 있는 코드와 부호화되어 있는 값으로 내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9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구란 입력이 들어오면 9를 01하는 이진수 코드로 바꾸면은 BCD 코드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9는 1001 아니에요? 그럼 9라는 아날로그 값을 0101하는 부호의 형태로 바꿔주는 부호기죠. 1번은 영어로 인코다 혹은 엔코다 부호기. 그래서 1번은 부호기를 설명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 플립플롭으로 플립플롭 회로를 사용하지 않는 것. 플립플롭이 여러분들 1비트 메모리 아니에요? 플립플롭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1비트 메모리다. 메모리 세포다. 이렇게 불리죠. 플립플롭. 그래서 플립플롭이 여러 개 모이면 뭐 4비트, 8비트, 16비트 소규모 메모리가 탄생합니다. 이런 것을 레지스타라고 하죠. 레지스타. 또 이런 게 더 많이 모이면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램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립플롭이 바로 메모리 구조를 설계할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립플롭 가지고 이 메모리 기능을 이용해서 카운터 회로가 설계가 되는 거죠. 카운터 회로. 카운터 회로가 결론은 플립플롭의 조합으로 설계되는 조합 논리 회로입니다. 그리고 분주 회로라는 거 기억합니까? 분주 회로.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토글을 시켜버리면 토글, 반전, 토글 상태를 만들어버리면 입력으로 들어온 클럭의 주파수가 반으로 떨어지는 2분의 1 분주기가 되는 겁니다. 플립플롭을 2개를 연결하면 4분의 1 분주가 되는 거고 플립플롭 3개 연결하면 8분의 1 분주가 되고 결국은 그게 카운터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력으로 이렇게 빠른 클럭이 이게 막 들어와요. 그럼 이것을 이제 토글 시키는 회로에 집어넣어서 결과를 뽑아내면 2분의 1 분주가 되니까 이거 4개인데 2개짜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이 이제 수없이 빨리 막 들어오면 이런 묶음이 이제 몇 개냐 가지면 이거 헤아릴 수 있는 카운터가 설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주 회로 설계한다. 카운터 설계한다. 램을 설계한다. 레지스터 설계한다. 이게 전부 플립플롭의 응용 회로입니다. 그래서 플립플롭이 들어가는 우리 디지털 논리 회로를 순차 논리라고 하죠. 순차 논리 회로. 조합 논리는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면 그 새로운 입력에 맞는 출력이 탁 나오는 것. 그게 조합 논리 회로. 컨비네이셔널 로직 서킷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순차 논리는 외부로부터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되 이전의 출력도 입력으로 들어가줘야 그래야 새로운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출력도 잠시 기억장치에 그게 플립플롭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저장했다가 그놈도 새로운 입력으로 같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나올 새로운 출력이 나오는 회로. 그게 순차 논리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순차 논리는 조합 논리에 반드시 기억 소자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순차 논리 회로들이 요겁니다. 이게 순차 논리 회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립플롭하고 관계없다 이 말은 조합 논리 회로를 찾아라 그 말이고 플립플롭이 들어가서 설계되는 회로는 순차 논리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로 기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지문이 조금 1번이 답인데 1번이 조금은 변형된 유형의 지문이라고 볼 수 있죠. 리미터 회로 있죠. 리미터 진폭 제한 회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탁 잘라버리는 거 있죠. 다이오드 2개 써가지고 상단 클리퍼 하단 클리퍼 이렇게 다이오드 2개를 클리퍼로 연결하면 리미터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제너 다이오드 2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연결해버리면 진폭을 일정하게 탁 밀어주는 리미터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터 회로는 전혀 플립플롭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부류의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은 RC 회로입니다. RC 회로. 그래서 RC 회로의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이제 콘덴사가 서서히 전압을 충전하겠죠. 충전하는 그런 상태의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18번은 펄스 파트에 해당되는 우리 회로 이론 시간에 주로 다루는 과도 현상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시험 문제 범위에 펄스 회로 파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펄스 회로의 한 부류로 생각해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저는 예상이 되는데, 실은 이 부분은 회로 이론에서 다루는, 이게 수동 소자만 가지고 설계한 거 아니에요? RLC 가지고만 설계하는 그건 회로 이론에서 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은 당혹해 하는 문제에 속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패시터가 있고 저항이 있죠. 저항은 스몰 대문자로 표현이 돼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치 이용해서 이렇게, 자, 최초에는 스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자, 이게 요구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기전력이 전압이죠. 기전력 2V를 가하고 스위치를 온하면 저항 양단의 전압 T초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이쪽이 오프 접지고 이게 온 접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외로는 전압이 없으니까 동작이 안 되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콘덴사 내부에는 전압이 안 들어있죠. 충전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온 상태로 접점을 바꿨다 이 말이지. 이렇게 바꿨다. 아니지? 이게 오프고 이게 온이니까 접점은 요 놈이 되겠죠. 요 놈이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변형이 돼야지.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상태가 지금 최초 상태예요. 그럼 이거 동작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 접점을 이쪽으로 스위칭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말이죠. 온됐다는 말은. 그럼 이건 끊어버려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 회로 구성이 된 겁니다. 이제 전압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전류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죠. 서서히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게 10V라 그러면 콘덴사에 이제 전류 흐르면 전기량 이동으로 이 안에 전기량이 충전되면서 그게 이제 양단의 전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0V라 그러면 처음부터 10V가 탁 생기는 건 아니지. 그렇죠? 서서히 생겨야 되겠지. 지수함수 쪽으로 이제 서서히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전압이 다 채워집니다. 인간 전압 10V가 다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충전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류 흐르지 못합니다. 왜? 20V하고 20V 극성이 반대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극성이 되겠죠? 충전 전압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외로 해서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끼리 만났으니까 요게 플러스 10V라면 이건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야 돼. 그럼 이외로는 전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충전 완료되면. 그렇죠? 그러면 최초에는 0V였어요. 그럼 0V에서 지수함적으로 서서히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콘덴사의 전압은 정상의 10V가 채워진 상태가 이제 최후 안정된 상태가 되는데, 그 동안은 과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0V에서 1, 2, 3, 4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전압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0V를 향해서 서서히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표현할 때 10 곱하기 지수함수적으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곱해서 표현하면 t가 0일 때는 2의 0승은 1이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10V입니다. 최초는 10이 아니라 0이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t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게 한 2.7에 해당되는 연산자예요. 요게 마이너스 t승인데 요 t가 커지면은 요건 2의 7승 t승분의 1이니까 거의 0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요 놈은 t가 커지면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0V가 돼. 그렇지? 그러니까 10V에서 0V로 감소한다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돼. 근데 10V 향해서 서서히 증가한다 표현할 때는, 그때는 10을 향해서 증가한다 할 때는 전체에서 감소량을 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t가 0일 때는 t가 0. t가 0이다 이 말은 스위치가 이쪽으로 오지 않을 때니까 이때죠. 그럼 이때는 이건 0V예요. 전압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바꿨으니까 이제는 t가 커지면은 여기 전압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t가 이제 무한대가 되면 극한 상황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 무한대가 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성은 0이죠. 그러면 10V가 최후 전압이 10V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0V였던 놈이 10V 향해서 서서히 증가한다는 표현이고, 이게 콘덴사 양단의 전압의 과도 상태를 포함시켜서 나타낸 표현이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콘덴사 양단의 전압을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10에서 0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렇죠? 근데 저항은 그러면 여기에 10V 가면 여기 처음에는 0V면 여기에 10V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항의 전류가 이제 흐르는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3V가 채워지면 여기는 7V만 걸리겠지. 그럼 전류가 좀 작아지겠죠. 그러다 이쪽에 7V가 들어오면 3V만 걸리겠지, 양단에. 그럼 전류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다 10V가 다 채워지면 여기는 0V니까 전류 흐름이 없다. 그래서 아까 충전 완료되면 전류 흐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에 근거를 둬가지고 공급한 전압은 각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값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3이면 이건 7이 돼야 되고, 여기 5V면 여기 5가 되고, 여기 7V면 여기 3V가 되고, 여기 10V면 여기 0V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0V 최초는 여기 10V가 다 걸리겠지. 여기 10V가 여기 다 걸리겠죠, 최초는. 그래서 저항 양단의 전압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콘덴사 양단은 10V 향해서 증가하는 형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도 현상의 상태를 정성적인 개념으로 쉽게 표현하는 기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얼마가 된다는 그게 시정수라고 하는 거죠. RC 곱한 게 시정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정수의 몇 배가 되면 이게 10V가 다 채워지느냐 하는 것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고 증가하는 표현이 됐는데, 시정수의 몇 배가 될 때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요 밑에 시정수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t가 시정수의 1배, 2배, 3배, 5배 정도가 되면 거의 100%가 됩니다. 그럼 시정수의 5배 정도 시간 지나면 이건 0V가 되고, 여기 시정수의 5배 지나면 그때는 이게 10V가 채워진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정수까지 고려하는 일반적인 과도 현상의 표현은 요 T 밑에 시정수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저항 양단의 과도 현상 상태를 나타내주는 양단의 전압을 고르세요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이거는 캐패시타의 답이고, 10V는 숫자로 10으로 예를 들은 거고, 여기는 그냥 뭐 5V인지 7V인지 모르죠. 2V라고 줬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정성적으로 이렇게 풀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회로에 키르호프의 전압 방정식을 세워서 미방을 또 풀어야 됩니다. 미분 방정식. 그래야 이 결과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알기 쉽게 우리 전자회로 차원에서 정성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됩니다라고 식을 세우는 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은 1번이 답이에요. 자, 19번은 이것도 디지털 회로인데 카운터 설계 문제, 좀 복잡한 문제네요. 자, 플립플롭이 4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플립플롭이 1비트 메모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플립플롭 4개면은 4비트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비트 표현할 수 있는 메모리가 바로 플립플롭 4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4비트 가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수는 2의 4승 16개 경우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0000 이렇게 전부 0이 저장되는 경우도 있고, 0001 하는 것도 있고, 0010 이렇게 되겠고, 또 1111 1111은 십진수로 15 아니에요? 15. 그러니까 0부터 15니까 서로 다른 16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립플롭 4개 가지면 16진 카운터를 설계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서로 다른 출력 16개 중에 10개만 나오게 한다 그러면 10진 카운터로 변형해서 쓸 수가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플립플롭 4개니까 16진 카운터를 설계해 놨다 그 말이지. 그것도 이제 비동기식으로 설계했죠. 우리 카운터가 동기식은 플립플롭의 클럭이 동시에 들어가서 4비트 출력이 동시에 탁 뜨는 겁니다. 뭐 1111 그러면 1111 그러면 탁 한꺼번에, 또 1010 그러면 1010이 한꺼번에 탁 출력이 뜨는 겁니다. 그게 동기식이죠. 비동기식은 맨 앞에 플립플롭의 출력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쉬었다가 이제는 그 다음 답이 나왔다. 천천히 나오는 리플 카운터가 비동기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클럭 펄스가 동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동기식 16진 카운터 회로를 가지고 이제 변형을 시키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T 플립플롭을 가지고 쓰고 있죠. 자, 플립플롭 이렇게 4개. 이렇게 플립플롭 4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플립플롭 4개를 준비했죠. 이게 클럭 펄스예요. 외부에서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 이 클럭에 맞춰서 이제 구동이 되는 거니까 클럭 펄스를 발생을 시켜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1로서 고정을 해놨습니다. T 플립플롭이니까 1 들어오면 항상 토글만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Q바 이게 출력이죠. 이렇게. 그래서 클럭 펄스가 동시에 들어가는 건 동기식이에요.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연결해서 클럭을 집어넣으면 동기식. 그러면 출력 4비트가 동시에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 Q 출력, 첫 번째 플립플롭의 Q 출력을 A라고 할게요. A. 그러면 A바. 그냥 여기라고 A라고 쓰죠. A. 두 번째 플립플롭은 요 Q가 B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플립플롭은 Q 출력이 C라고 하고 이건 D라고 할게요. T 플립플롭이니까 전부 토글, T 입력에 1 집어넣어서 이제 토글 시켜야 이제 반전하면서 카운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클럭이 동시에 안 들어갔습니다. 비동기식이에요. 그래서 맨 아래자리만 클럭이 들어갔고 두 번째 플립플롭은 아래자리 Q 출력을 클럭으로 쓰는 비동기식입니다. 이렇게 비동기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최초는 전부 0000이 되겠지. 최초는. 그럼 클럭 하나가 들어왔다. 그럼 그때는 이쪽이 높은 자리죠. 그렇죠? 이게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그러면 이게 8의 자리니까 여기가 1,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죠? 이걸 A라고 할게요. 이게 높은 자리 D라고 하지. 그러면 이게 1 되겠죠. 클럭 하나 들어오면. 두 번째 클럭이 들어오면 2에 해당되는 출력 상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1의 자리, 2의 자리, 2. 그 다음에 클럭이 하나 더 들어오면 그다음에 3 이렇게 0부터 해서 15까지 돌아가면 16진 카운터입니다. 그런데 10진 카운터로 좀 개조하겠다 이 말이지. 10진 카운터는 0부터 9까지 10진수로 표현하면 0부터 9까지. 그렇죠? 이게 9를 2진수로 표현하면 1001 아니에요? 1의 자리, 8의 자리, 9. 8은 1000이 되고 8의 자리. 0은 전부 0000이고 1은 0001이고 7은 0111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9 다음에는 10이 오겠지. 1010 이건 10이에요. 10진수로 10에 해당되는 겁니다. 2의 자리, 8의 자리. 그렇죠? 요거 2의 자리 1, 2, 4, 8이니까 2의 자리, 8의 자리. 그럼 10입니다. 그러면 10진 카운터는 요까지만 쓰면 되는 겁니다. 요 출력은 나오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9까지 나오되 10이라는 출력이 나올 때는 0으로 되돌려야 돼. 그래서 좀 개조를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2의 자리, 8의 자리니까 요게 2의 자리죠. 그렇죠? 이게 8의 자리. 에?
그러니까 요 2의 자리 B라는 출력하고 요 8의 자리 D라는 출력 두 개만 이제는 감지를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감지를 시켜.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드 게이트라는 거 기억합니까? 난드 게이트. 난드 게이트는 AND에 NOT 인버터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난드 게이트입니다. 그러면 AND 게이트는 하나라도 입력이 0이면 0 되는 거고, 난드 게이트는 입력이 하나라도 0이면 1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난드 게이트는 입력이 하나라도 0이면 1 되는데 전부 1일 때만 0이에요. 그렇죠? 전부 1일 때만 0이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 B라는 출력 2의 자리하고 8의 자리가 1, 1이 나오면 이거 10에 해당되는 출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런 때는 이 플립플롭을 전부 클리어 시켜버리면 돼. 그러면 자동으로 10이라는 출력이 순식간에 전부 0000 클리어된 출력으로 획 바뀐다 그 말이지. 그래버리면 이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요놈이 탁 뜨게 되는 찰나에 전부 0으로 되돌려 버린다. 그러면 0부터 9까지 10진 카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어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클리어 단자가 있어. 클리어 단자예요. 클리어 단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클리어 단자. 그래서 요 밖에다 표현해야지. 그래서 요 동그라미 붙은 건 로 액티브예요. 0이 들어올 때 이게 액티브가 돼서 동작하는 겁니다. 요 동그라미 없으면 하이 액티브. 그때는 1이라는 하이 레벨이 들어와야 동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로 액티브 타입을 써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요 난드 게이트 요 출력을 클리어 단자로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B하고 D 출력이 1, 1이 나오면 요 난드 게이트 출력이 0이 되니까 동시에 가서 클리어 시켜 버린다. 그럼 그때는 자동으로 0000 출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돼 버리면 이외로는 이름이 뭐죠? 비동기식 16진 카운터가 아니라 10진 카운터 혹은 BCD 카운터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BCD 코드라는 게 뭐죠? 10진수 한 자리를 4비트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진수 한 자리를 4비트로 표현하는 거니까 9는 BCD 코드로 1001이 되겠지. 8은 1000이 되고 0은 0000이 되고 1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10진수 두 자리인데 4비트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BCD 코드가 아니고 그냥 2진수 코드예요. 그렇죠? 요건 BCD 코드입니다. 그래서 BCD 카운터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9번은 4번 난드 게이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죠. 자,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BCD 코드란 무엇이냐? 10진수 한 자리를 2진수로 표현되는 코드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진화된 10진 코드를 이진화된 10진 코드를 BCD 코드라고 한다. 금방 이야기했던 거죠. 이게 BCD 코드. 10진수 한 자리를 4비트로 표현하는 코드가 BCD 코드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회로는 다소 좀 생소한 문제도 한 2개 정도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그나마 좀 평범하게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